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가 참 기네요. 예, 아침 일찍 시작해갖고 집에 부랴부랴 들어와갖고 또 여러분들 제가 날 방송하는 것 같지 아니에요. 이쪽에는 이번 선거 판세 분석 기사, 이번 선거 판세 분석, 이거는 오늘자 내일부터 달라지는 거. 이쪽은 한 띨박에 대해서 이쪽은 걱정되는 거 뭐 다 준비했어요. 네, 빨리. 네, 드디어 이제 선거는 블랙아웃입니다. 일명 깜깜이. 이제 선거,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공표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여론조사를 공표를 못하기 때문에 오늘까지 나왔던, 내일부터 선거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나왔던 여론조사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떤 여론의 추세나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예측을 해야 됩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사전선거, 여러분들 여기 제가 올려놨죠.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틀간,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틀간 이제 사전선거 투표가 시작됩니다. 지금 굉장히 고무적인 거는요. 투표 의향자 그러니까 투표하시겠습니까라고 물어봤던 사람들 중에 투표하겠다가 70%가 넘었었거든요. 그분들 중에 반이 넘습니다. 43%가 사전 투표하겠다. 사전 투표하겠다.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 지난 총선 21대 총선보다도 11%가 늘어서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할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왜 2030 박가리에 달렸다라고 얘기했냐면요. 유일하게 투표하겠다가 줄어든 게 20대예요. 유일하게 투표하겠다고 대답한 층 중에 줄어든 층이 20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그리고 몇 석 이런 거 되게 궁금하죠. 이따가 제가 명쾌하게 해설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투표는 시작됐다. 사전선거에 무조건 많이 투표해야 된다. 사전선거 40 몇 퍼센트 가면 무조건 투표율로 사전선거가 만약에 40%가 넘는다로, 지난 21대의 사전선거가 22.6%인가 26%인가 26.69, 지난 21대 선거에서는 26.69%의 사전선거율이었는데 이게 만약에 40%가 넘어가면 무조건 75% 넘어가요. 사전선거가 본선거보다 더 많이 투표를 하게 되면 무조건 75%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전선거 굉장히 중요하다. 사전선거가 좋은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조건 사전투표로 하라고 얘기하냐면, 본선거는 자기 지역에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출장을 나와 있거나 주소는 만약에 지방으로 돼 있는데 서울에서 일을 하거나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전선거를 다 할 수 있어요. 꼭 이렇게 알려주세요. 사전선거는 오늘과, 그러니까 내일 4월 5일 6일 동안은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곳 아무데나 가서 투표를 할 수 있어요. 그쵸?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소가 나는 지방으로 돼 있는데 출장 나와서 서울에 근무한다. 사전선거 운동 기간을 놓치면 투표하러 고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본투표는 지역구 가세요. 저는 그래서 이 본투표도 이거 앞으로 선거법 개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본투표는 꼭 자기 고향에서 해야 되냐고. 그렇죠? 저는 사전선거 운동이나 본투표, 저는 개표가 좀 시간이 걸린다 그래도, 개표 시간이 좀 뭐 그 다음 날부터 개표가 되더라도 아니다, 그건 아니다. 맞아. 그러면 본투표 날 끝나고 나서 개표를 못 하는구나. 내가 틀렸네. 내가 틀렸네. 네, 그래도 마지막 선거 여론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나와? 네,
인천 서구 병으로 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모경정 후보 마지막 여러분들 저희 화투미터보다 약간 떨어지는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겁니다. 저희 어머니의 화투미터가 가장 정확한 70대 이상의 60대 이상의 여론을 반영하는 화투미터는 국내 최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인천 서구병에 더불어민주당의 모경종 50.6, 국민의힘의 이행숙 34.7. 안녕히 가시고요. 짐 싸시고요.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이 손가락이 굵어 살쪄갖고 이게 잘 안 되네. 여기가 손가락에 살이 쪄갖고 이게 잘 안 돼 이게. 네, 인천 부평을 민주당의 박선원 후보가 44.5, 국민의힘의 이현웅 후보가 35.7, 새미래의 홍영표 11.1.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원 원주갑 더불어민주당의 원창묵 44%, 국민의힘의 박정화 44%. 여기는 진짜 박빙이에요. 여기 진짜 박빙이에요. 여기는 누가 이길지 몰라서 여러분들 강원도 원주 분들 원주 밭갈기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이어지는 충남 홍성 예산 국민의힘의 강승규 방금 얘기했던 제가 여러분들 여기 강원도 원주 갑 있죠. 지금 원창묵 후보가 졌었어요. 저번에는. 그다음에 충남 홍성 예산에서는 국민의힘의 강승규 47%, 더불어민주당의 양승조 40%. 여기도 참 어려운 지역이에요. 어려운 지역인데 조금씩 하루에 0.5%씩은 따라잡고 있는 것 같은데 끝까지 양승조 후보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수원병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진 48%, 국민의힘의 박문규 35%. 짐 싸시고요. 경기 성남 분당갑 더불어민주당의 이광재 51%, 국민의힘의 안철수 38%. 네, 이광재 후보가 무려 10%의 벽을 넘어서 이광재 후보가 51%, 국민의힘의 안철수 드디어 철수할 때가 됐습니다. 한국 리서치 인천 동구 미추홀 을 더불어민주당의 남영희 45%, 국민의힘의 박근혜 누나 윤상현 42%. 내일 인천 동 미추홀 여기는 5차 범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영희 응원하러 내일 뜹니다, 여러분들. 인천 계양을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 54%, 국민의힘의 원희룡 37%. 짐 싸시고요. 영등포 을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 43%, 국민의힘의 박용찬 42%. 여기도 5차 범위 냅니다. 박빙이죠. 서울 용산 더불어민주당의 강태웅 48%, 국민의힘의 권영세 38%. 짐 싸시고요. 네, 용산 앞바다에 민주당이 깃발을 꼽는다. 서울 동장을 국민의힘의 국민의힘의 나경원 46%, 더불어민주당의 유삼영 43%. 많이 따라잡았죠. 네, 서울 송파을 국민의힘의 배현진 50%, 더불어민주당의 송기호 39%. 분발하시고요. 충남 천안병 더불어민주당의 이정문 53%, 국민의힘의 이창수 35.9%. 짐 싸시고요. 충남 천안을 더불어민주당의 이재관 52.8%, 국민의힘의 이정만 35.1%. 보따리 싸시고요. 방 빼시고요. 충남 천안갑 더불어민주당의 문진석 51.5%, 국민의힘의 신범철 40.3%. 궁뎅이 드시고 방 빼시고요. 충남 공주 부영 청양 국민의힘의 정진석 44%, 더불어민주당의 박수현 42%. 분발하시고요. 부산 수영으로 갑니다. 민주당의 유동철 35%, 국민의힘의 정연욱 27%, 무소속의 장예찬, 난교 장예찬. 여기는 더불어민주당의 날로 먹는 분위기입니다. 끝까지 분열을 하십시오. 예찬아 완주, 예찬아 남자가 출마했으면 끝까지 가야지. 무슨 거기서 절대 사퇴하면 안 된다, 예찬아. 포기하지 마.
장해찬을 응원한다. 네, 서울 동작갑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 44%, 국민의힘의 장진영 짐 싸시고요. 서울 강남을 국민의힘의 박수민 43%, 더불어민주당의 강청희, 예, 강남도 뒤집힐 김입니다. 조금만 더 분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강남을은 옛날에 민주당이 몇 번 먹었어요. 서울 도봉갑 더불어민주당의 안규령 50%, 국민의힘의 김재섭서가 36% 짐 싸시고요. 네, 현재 대한민국에서 최고 권위 있는 화투미터에 이어서 저희 어머니의 그 화투미터가 가장 정확합니다. 리얼미터와 여러 가지 지역이었습니다. 다시 갑니다. 인천, 중구, 강화, 옹진 더불어민주당의 조택상 49.2, 국민의힘의 배준영 47.6.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아, 강화도구나. 강화도구나. 강화도는 조금 여기가 힘든데 그래도 민주당 여러분들 강화도는 거의 민주당이 졌어요. 알아요? 강화도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에요. 근데 강화도에서 민주당이 조택상 후보가 이기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갑니다. 부산 수영 아까 했고요. 네, 오늘은 여기 경기 용인병 더불어민주당의 부승찬 51.7, 국민의힘의 고석 짐 싸시고요. 경기 하남강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49.3, 국민의힘의 이용 44.7 조금 더 하시고요. 송파병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47.6, 국민의힘의 김근식 45.5. 여기도 박빙이에요. 송파 절대 물러서면 안 됩니다. 양천갑 더불어민주당의 황희 47.3, 국민의힘의 구자룡 46.7. 야, 요런데 다 이겨줘야 되는데 요런데 깨지면 안 돼요. 서울 종로 더불어민주당의 곽상원 53.4, 국민의힘의 최재형 빨리 가시고요 집에. 더불어민주당의 경기 안성 더불어민주당의 윤종군 46.6, 국민의힘의 김학용 45. 여기도 여러분들 이 지역도 굉장히 여당세가 강한,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에요. 그쵸? 여기 경기 안성도 굉장히 국민의힘이 강세 지역이에요. 여기도 지금 굉장히 선전하는 거예요. 이런 거 이기면 200석 돼요. 이런 거 이기면 진짜 200석 돼요. 네, 하여튼 오늘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깜깜이 선거 마지막 날 여러분들 여론조사를 알려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관심 있는 지역, 관심 있는 9개 지역을 뽑았습니다. 어디냐면 일단 여러분들 뭐니 해도 우리 이재명 당대표의 인천 계양을 이걸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SBS가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가 뭐지? 그래서 유권자들을 500명으로 상대한 조사 결과인데요. 좀 다른 여론조사를 좀 보려고 제가 이걸 좀 찾았는데, 이재명 당대표께서 55%, 국민의힘의 원희룡 37%, 오차범위 한참 바뀌고요. 이 입소스에서는 성남 분당갑은요, 민주당의 이광재 후보가 46, 국민의힘의 안철수 후보가 45 이기고 있어요. 초접전이지만 10% 졌다가 거의 2주 만에 뒤집은 거예요. 경기 화성 을에서는 민주당의 공영훈 후보가 47, 개혁신당의 이준석이 27, 국민의힘의 한정민 후보가 18. 그 다음에 서울 중성덕갑 더불어민주당의 전현희 후보가 48, 국민의힘의 땅이숙 후보가 37. 여기도 오차범위에 바뀌고, 광진을 민주당의 고민정 후보가 48, 국민의힘의 오신환 후보가 39. 종로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경남 양산을 민주당 김두관 후보가 49, 국민의힘의 후기 인상파 김태호 후보가 41, 수원병 민주당의 김영진 후보가 49, 국민의힘의 박문규 후보가 38, 광주 광산을 더불어민주당의 민영배 후보가 69, 새로운 미래의 이낙연 후보가 몇 자리를 찾으셨습니다. 14%.
네, 오늘 제가 그 처음에 시작은 여론조사로 시작했고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여기저기서 일어났는데 먼저 제 예상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제 예상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 선거 전날 분명히 이 윤천조가 분명히 의협이랑 뭔가를 할 것이다. 그쵸? 제가 그랬잖아요. 이 의대 참사, 의료 참사는 선거용으로 이용하려다가 처음엔 득점을 하다가 국민 여론이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이 좋아서 선거용으로 이용하려다가 이게 독이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고집불통이다 보니까 안 되다가 점점 여기저기서 아우성거리니까 이거 분명히 선거 전날은 뭔가 할 것이다. 근데 오늘 제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는 게 뭐냐면 저는 오늘 만나갖고 전격 합의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윤석열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전공의들의 모든 얘기를 다 듣겠다. 그쵸? 근데 전공의들은 의료계 앞으로 미래 어두워, 이게 기사예요. 그렇죠? 윤석열은 다 듣겠다. 전공의들 대한민국 의료 미래가 어두워, 이렇게 첨예했거든요. 기사들을 이렇게 보면 이거 왜 만났냐면 보니까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전공의들이나 이게 윤석열이나 이게 총선 전에 이거 쇼 이용당한 겁니다. 이 전공의 대표가 이 윤석열 씨와 박단 대한전공의협회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뭐 140분 동안 만났다 그랬는데 이용당한 거예요. 왜 이용당했냐? 언론 기사의 헤드라인을 보세요. 윤석열 전공의 만나 모든 건 열려 있다. 다 들어줘.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전공의들은 대한민국의 의료 미래 없다. 이건 뭐냐면 윤석열은 다 들어주고 모든 걸 오픈해서 해결할 마음이 있는데 전공의들이 고집 부린다, 이걸로 가려는 거예요. 그쵸? 왜 이런 대통령과 전공의가 처음 만나서 대통령은 다 경청을 했다라고 하는데 전공의들은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다, 이걸로 오히려 선거 전날 대통령이 더 뚝심 있게 버티고 있어서 뭐냐, 크게 보면 집권 여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의사 탓으로 돌리면서 이렇게 의사들의 오만과 의사들의 어떤 그 본인들의 주장만 고집하는 거를 꺾으려 그러면 집권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 프레임으로 가는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가 예상하면 틀린 게 없습니다. 이런 걸 왜 만납니까? 그렇죠? 의료계가 순진한 거예요. 선거 전날 만나자는 거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의료계도 합의가 불가능한 거,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 대신 언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오히려 전공의 만나갖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언론에다가 사진컷 하나 올리려고 한 거죠. 네, 그 다음에 민주당의 고향갑의 김성애 후보가 이재명 당대표의 나베 발언 부적절하고 유감이다. 그럼 나베를 뭐라고 불러? 너베라고 부르냐? 우리 김성애 씨, 그냥 본인 선거에 조금이라도 해가 될까봐 이재명 당대표가 왜 나베라고 불렀는지 알잖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늘 일본을 뭐죠? 그 대한민국 안에도 일본 외왕의 생일 파티에 나가고 어디서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 사령관한테 부적절하니 유감이니 선거 막판에 무슨 악재니 정신을 차려라. 이재명 당대표가 나베라고 얘기해서 언론에 두드려 맞으면 정상적인 민주당 후보들 같으면 그동안 나경원의 행보를 봐라. 오죽하면 나베 소리, 아베를 빗대서 나베 소리를 듣겠냐고 하면서
당대표를 감싸주고 싸워야죠. 안 그래요? 우리가 오죽하면 나베라고 했겠습니까? 응?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응? 그 다음에 선거 얘기는 조금 있다고. 예, 저거부터 얘기할게요. 손 타면 좀 이상해요, 사람들이. 제가 어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요즘 한동훈이가 조울증이 걸렸는지 뭔가 이상하다. 갑자기 어제는 이게 모든 게 저의 책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했다가 갑자기 그 다음날 다 제 책임입니다. 이거 어디서 한 대 맞은 거 아닌가? 그쵸? 너희 성훈아, 너희 빨리 들어와. 그래갖고 뭐 한 대 맞은 조인트 까여진 거 아닌가 했더니 제가 왜 바뀌었는지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루 만에 갑자기 자기 책임 아니라 그랬다가 내 책임이라고 바뀐 한동훈의 이유를 찾았습니다. 뭘로 맞았나 했더니 대파로 맞았어요. 대파로 맞다 보니까 875 대파로 맞다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죄송합니다. 끝났죠. 대파로 맞았죠.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요, 그 한동훈이가요 점점 거칠어져요. 얘 지금 사춘기 오나 봐요. 누가 좀 말려주세요. 나는 땡큐죠. 정신 못 차립니다. 내일 선거인데 막 입에 쓰레기통이라고 내가 얼마 전에 쓰레기통을 입에다가 달고 다닌다 그랬죠. 뭐 이번에는 막 사기꾼, 바바리맨, 변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당대표 입에서 사기꾼, 바바리맨, 변태, 김준혁 후보 깔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나야 땡키지. 그것도 어디서 하냐? 서울, 강북, 강동 일대 유세에서 사기꾼, 바바리맨, 변태적. 응? 야, 땡큐죠. 응? 초조함이에요, 초조함. 초조하니까 일단 처음에는 쓰레기, 개 같은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쵸. 이럴 때는 우리가 늘 유치하게 하는 거 있죠. 반사. 반사. 한동훈이가 사기꾼 하면 반사. 한동훈이가 바바리맨 하면 반사. 변태 그러면 반사. 그 다음에 쓰레기 하면 반사. 이런 애들한테는 그냥 반사가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왜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하고 이번에 선대본부장 할 때 진짜 여러 번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강조했지만 땡큐라고 얘기했냐면요, 2조 심판론을 꺼냈잖아요. 제가 왜 이게 안 통하는지는 여러 번 누차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제가 왜 한동훈이가 정말 멍청한 놈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뭐뭐 심판 이 프레임은 야당 프레임이에요. 그렇죠? 선거할 때 보시면 뭐뭐 심판 이거는요, 이건 야당 프레임이에요. 응? 이거는 야당 프레임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얘기하는 뭐 이재명과 조국을 심판하자, 이게 왜 안 통하냐? 이미 이재명과 조국은 심판받았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2년 전에 대선에서 이재명과 그리고 이미 4년 전에 조국을 심판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문재인 정부였기 때문에 문재인 심판,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문제 많다 그러면서 이재명 문재인 심판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리고 조국 심판은 4년 동안 했어요. 2019년부터 조국은 심판만 지금 거의 5년째 접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문재인 정부가 권력을 잡았을 때는 야당에서 거는 심판론이 먹히는데,
얘네들이 지금 집권 야당인지 여당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권력은 잡았는데 이 초짜가 선거 운동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집권 여당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더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또는 어떤 윤석열 정부의 밑그림을 그렸으니 3년차부터는 실행할 수 있게 힘을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해 가시죠? 집권 여당이잖아. 그럼 뭐 굉장한 어떤 정책적이나 재정적으로 자기네들이 마음만 먹으면 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집권 여당은 선거를 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예요. 우리에게 힘을 줘야지 여러분들 저희가 앞으로 구상했던 윤석열 정부의 어떤 그 큰 그림을 그려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얘는 그냥 2조 심판하다가 심판 당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번 선거는 제가 딱 두 가지의 가장 이제 4월 10일 이후에는 선거 패배 원인과 분석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여기저기서 막 분석을 하겠죠. 제가 얘기했잖아. 8.75 대파 참사. 8.75 대파 참사와 51분 회담 참사. 51분 담화 참사. 이게 가장 큰 거예요. 런종선 문제나 회칼 수석 문제는 이미 여론에 반영이 다 돼 있었어요. 런종섭 그리고 회칼 수석 이거는 이미 그 전에 한 3, 4주 전에 이미 여론조사에 다 반영이 돼 있었고 가장 최근에 8.75 대파 참사 그 다음에 이 51분 담화 참사 이게 지금 이 선거가 정권 심판론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 정권 심판론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따가 그 선거 표는 여러분들에게 좀 분석을 해드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들 여론조사 안 나와요. 여론조사가 안 나오는데 조국혁신당 지금 비례 투표에서 이제 2등을 달리고 있어요. 국힘당이 한 30% 정도 나오고요. 조국혁신당이 한 27% 여기저기 보니까 25에서 27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민주당이 더불어민주연합이 한 2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정당을 합치면 거의 뭐 50을 넘을 수도 있고 하여튼 국힘당이 여러분들 30%에 묶어놓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4, 3, 12, 6, 3, 18, 14석에 묶어버릴 수 있어요. 비례 의석 46석 중에 국힘당이 최대치 30%로 묶어버리면 가져갈 수 있는 게 14석. 그러면 나머지 32석은 공중에 뜨는 거죠. 다행히 조국혁신당 지지층들이 있죠. 조국혁신당의 지지층 중에서 조국혁신당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비례정당입니다. 81.7%가 민주당에게 투표하겠다. 대박이죠. 외연확장은 분명하죠. 조국혁신당의 지지층 81.7%가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 그럼 여기서 이상하다. 조국혁신당에 투표를 할 정도면 거의 민주당을 찍어야 될 텐데 나머지 그러면 굉장히 높은 퍼센테이지예요. 그런데 이 19.3은 뭘까? 18.3%는 뭘까? 제가 그 생각을 했죠. 18.3은 뭐지? 얘는 뭐지? 했더니 덩파리. 덩파리더라고요. 이 덩파리들 중에서 이낙연 측에 있다가 덩파리들이 많이 이쪽으로 갔더라고요. 이 18.3%는 덩파리 애들이 좀 이쪽으로 가서 비례는 조국혁신당, 지역구는 새로운 미래가 아닌가, 그렇죠?
새로운 미래에다가 지역구 찍으려고 하고 얘네들은 비례는 조국영 식당 찍으려는 그런 영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요거만 하고 선거 분석 들어갈게요. 그냥 선거 분석하고 저거 나중에 합시다. 먼저 제가 여러분들 지금 몇 석을 얻을 것이냐 되게 궁금하죠.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낙관적으로 보고 희망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설마 불안하다 그러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을 것이고, 이러다가 혹시 격전지에서 지면 민주당이 과반도 어려울 거라는 굉장히 비관적인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 줄게요. 선거 막 몇 석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면 쉬워요. 어떻게 하는 거냐? 200대 100 와닿지 귀에. 300석이라고 치고 200대 100이냐 190대 110석이냐 180대 120이냐 요 셋 중에 하나 걸립니다. 간단하잖아. 200대 100이냐 190대 110이냐 180대 120이냐 요 셋 중에 하나 걸려요 지금. 응? 요 셋 중에 하나 걸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200대 100이냐 190대 110이냐 180대 120이냐 다 해도 압승이야. 응? 다 합쳐도 압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선 절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더 디테일하게 이길 수 있을까? 뭐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여기저기서 여론조사에서 뭐 박빙이 늘어났다, 그럴 수 있죠. 원래 박빙이었었는데 여론조사에 오차가 있어서 박빙이 아닌 지역으로 분리된 곳도 있을 테고요. 중요한 거는 이재명 당대표님도 그러셨지만 전국을 봤을 때 35곳이 박빙이다. 그쵸? 그래서 경합이다. 이거 우리에게 나쁠 거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당연히 지지층이 결집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총선이 이제 막바지가 돼가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막 190석 소리 나오고 200석 소리 나오고 국힘당 자체 내에서 100석도 못 얻을 것이라는 소리가 나오니까 당연히 저쪽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진보진영을 빨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러다가 나라 큰일 나겠다라고 하면서 지지층 결집할 수 있어요. 그 지지층 결집이라는 게 국민의힘을 지지를 안 하다가 갑자기 지지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꾸 뭐 보수가 지지층이 결집했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는데 아니에요. 그냥 어차피 자기 국민의힘을 찍으려던 사람들이 여론조사 관심 없던 사람들이 여론조사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뿐인 거예요. 응?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으면 이재명 당대표는 끝까지 당대표이기 때문에 박빙 지역에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고 당연히 얘기해야죠. 왜 박빙 지역이, 만약에 여러분들 보세요. 박빙이 50지역 50군데다. 이 50군데는요. 만약에 우리가 50군데를 다지면 타격은 100이에요. 그쵸? 원래 갖고 와야 되는데 뺏겼으니까 한 석 다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저쪽은 플러스 1, 우리는 마이너스 1이 되니까 50석을 다 뺏기면 저쪽은 과반이 되고 우리는 과반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단순히 50석을 놓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 박빙 50석이 결국은 국힘당과 민주당의 싸움이거든요. 한 석을 이길 때마다 저쪽은 한 석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해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지금 보이는 게 서울 15, 인천 11, 충청 13, PK 13 이쪽이 여러분들 이제 박빙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거지예요. 서울에서 지금 뭐 민주당이 뭐 박빙 지역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 아니죠. 민주당이 오히려 졌던 지역을 역전하고 있는 지역도 많죠. 그래서 지금 뭐 우세 지역이 110곳, 경합 지역이 50곳, 뭐 확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박빙 지역에서만 민주당이 대승을 하면 솔직히 제 개인적인 게요. 우리가 지금 막 박빙이라고 하면서
대표적인 게 서울에서 어디가 있냐면 용산이 있죠. 그 다음에 동작이 있죠. 그 다음에 송파가 있죠. 강남이 있죠. 우리가 여기에서만 선전을 해도요, 민주당이 의회에 대승을 합니다. 근데 걱정이 있어요. 이대로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가 20% 초반에 머물게 되면 민주당은 최소한 비례에서 여러분들 15석을 갖고 와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대로 가면 더불어민주당 20%면 248, 2612, 10석밖에 못 갖고 와요. 비례에서 5석이 날아가 버리면 민주당이 굉장히 예상보다 큰 타격을 입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꼭 더불어민주당에 투표를 하십시오. 조국혁신당은 중도나 정파리 외연 확장이 잘 됐어요. 조국혁신당은 외연 확장이 잘 됐기 때문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조국혁신당은 3석을 얻어도 성공입니다. 제 말 틀려요? 조국혁신당은 3석을 당선시켜도 성공이고요. 6석을 당선시켜도 성공이고요. 9석을 당선시켜도 성공이고 10석을 당선시켜도 성공이에요. 그러나 민주당은 10석 미만으로 당선시키는 순간 왜 뭐하러 비례 연합했냐, 뭐하러 연동형 비례대표 받았냐, 이재명 당대표의 책임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조국은 우리와 같이 가야 될 민주 진보 진영의 소중한 자산이에요. 비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큰 집을 위해서라도, 조국을 위해서라도 민주당에 투표하세요. 어불성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몸빵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민주당의 앞에서 비바람을 맞아줘야지 소형 함대나 쇄빙선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전투력은 셀지 몰라도 공격을 당하면 맷집이 약한 거예요. 그쵸? 조국혁신당의 가장 위기가 뭐냐? 공격력은 최고 만렙을 찍었지만 방어력이 없어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에서도 1등을 해야만 나중에 조국혁신당까지 이 화살이 가지 않아요. 응? 진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조국 장관님 성공했어요. 조국혁신당이 6석을 얻어도 누가 봐도 돌풍이요. 돌풍이요는 반말인데 돌풍이죠. 13석을 얻는다 그래갖고 태풍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제발 이번 선거는 민주당 지지자들 1번, 3번 꼭 찍으십시오. 응? 민주당은 조금만 빠져도 실패한 거고, 조국혁신당은 조금만, 지금에서 조금만 선전해도 조국혁신당은 원내 진출이 목표인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원들이, 여기 다 민주당원 아니에요? 나도 민주당 권리당원인데 왜 다른 정당을 찍어? 그런 사람들은 탈당해. 해당행위잖아. 제가 이런 얘기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조국 장관님과 저는 진짜 4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 못할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공과 사는 구분해야죠. 그쵸? 공과 사는 구분해야죠. 내가 지키고 싶고 내가 생각하는 조국, 우리는 조국은 살렸어요. 이제는 민주당을 살려야죠. 응? 저는 선거는 냉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들에게 조국혁신당 해갖고 원내 교섭단체 만들자, 왜 이런 마음이 없겠어요. 근데 왜 안 하냐? 조국혁신당에게 13석이나 15석이나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민주당 의원들을 뽑으면 그분들은 민주당으로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일부 시민 대표들이나 기본소득당이나 그런 사람들이나 나가지 민주연합의 비례는 민주당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그냥 많이 당선될수록 민주당의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되는 사람이에요. 응? 조국혁신당은 아무리 앞에서 쇠빙선 역할을 해도 공격력은 세죠. 누가 봐도 한동훈이 집어넣고 싶고 너무너무 유쾌하고 성쾌하고 진짜 내 답답함을 다 풀어주죠. 그러나 조국혁신당이 비례해서 1등을 해갖고 앞에서 나서게 되면 몸빵이 안 돼요.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겁니다. 언제 휘청거릴지 몰라요. 왜? 조국 한 명으로 버티는 정당이거든요. 만약에 더불어민주당 비례연합이 30%를 얻고 조국혁신당이 한 20% 정도 얻고 국힘당을 30%로 잡아놓고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35, 조국혁신당 20. 저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거는 더불어민주연합 35로 얻어갖고 3, 4, 7, 한 15석 가져가고 조국혁신당이 한 10석 가져가고 국힘당이 한 14석으로 묶어놓고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러면 민주당이 비례도 민주당이 이겼기 때문에 모든 어떤 화살은 민주당이 다 선거 끝나고 맞는 거예요. 조국혁신당은 돌풍이라고 하면서 박수를 받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화살은 어디서 날아가는 거냐? 민주당 내부층에서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화살이 날라와? 그게 아니에요. 조국혁신당이 1등을 하는 순간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조국혁신당은 상상하지 못하는 화살들이 날아가는 거예요. 왜 그걸 모릅니까? 제 말 이해하세요? 민주비례연합을 조국혁신당이 이기는 순간 그냥 민주당 지지층과 조국혁신당의 지지층이 붙는 겁니다. 민주당 비례연합이 1등을 하면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몸빵이 안 되는 조국혁신당, 결국은 민주당 지지자들과 결국은 조국에 반감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조국혁신당을 견제하게 되면 결국은 또 조국은 피투성이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아군에게, 우군에게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는 끝까지 조국 수호입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민주당이 이겨야 돼요. 맞죠? 제 말 맞지 않아요? 조국이 더 이상 다치는 거 싫어요. 제 말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조국 혁신당이 만약에 비례해서 민주당을 이기는 순간 조국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타켓이 되는 겁니다. 경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공격받으면 여태까지 검찰과 수구 세력들에게 당했던 그 고통보다 더 심한 거예요. 왜 그걸 모릅니까? 진짜 조국을 위한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에 투표를 하세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진짜예요. 민주당이 살아야지 조국이 사는 겁니다. 민주당 비례연합 죽여놓고 조국 살리면 민주당 비례연합을 응원했던 사람들이 조국을 좋게 봅니까? 왜 안 만들어도 되는 적을 만드냐고요. 그쵸? 13번 찍으십시오. 나는 모든 선거는 저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저는 진영주의자예요. 어떤 놈들같이 지난 4년 전에는 전략적 투표하자 그랬다가 4년 후에는 몰빵하자는 이런 놈들 아닙니다. 나는 민주당 지지자이기 때문에 민주당을 찍으라고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사적인 감정이나 사적인 관계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이런 총선에서는 개입하면 안 되는 겁니다. 조국 장관님은 이해하실 거예요. 진짜 조국을 위한다면 연민이 따른 민주당을 찍으십시오. 그 얘기하고 싶고, 그 다음에 오늘 선거예요. 여러분들 다 가셔야 되고, 그러면 민주당이 170석 플러스 알파다.
그럼 왜 그런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21대 총선에서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이 그 당시에는 121석이었죠. 그때 21대 총선에서 여러분들 서울, 경기, 인천 여기가 121석이었거든요. 국힘당이 몇 석을 차지했게요? 국힘당이 16석 차지했어요. 대박이죠. 121석 중에 국힘당이 16석 차지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106석인가 105석을 얻었어요. 16개 이겼어요. 121개 중에 16개 이겼어요. 근데 수도권만 먼저 봅시다, 여러분들. 수도권 먼저 보면 수도권 한 석이 더 늘어났죠, 여러분들. 122석 맞나요, 이번에? 122석 중에 국힘당이 지난번 선거보다 유리해진 데가 어디 있어요? 동작 하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16석 중에서 국힘당이 지난번 경기 국힘당이 21대에서 16석을 차지했는데 동작 하나 국힘당이 자기네들이 나베가 동작 하나 그 당시에 민주당 지역구였는데 거기 하나 지금 위기인 지역밖에 없죠. 또 몇 군데 있겠죠. 자세하게 찾아보면 제가 보면 먼저 122석 중에 국힘당은 10석 미만이에요. 이길 수 있는 게 강남 3구를 포함해서. 진짜 이건 여러분들 나중에 전설이 될 겁니다. 이번 국힘당이 수도권 122석 중에서 이길 수 있는 거는 10석 미만이에요. 그러면 민주당이 수도권에서만 112석이에요. 이거 진짜 내가 연구 많이 한 거예요. 그쵸? 민주당이 용산을 찾아올 수 있고요. 인천 미추홀구를 찾아올 수 있고요. 경기 평택을 찾아올 수 있고요. 분당 갑을 찾아올 수 있고요. 벌써 제가 말한 것만 해도 4석이 플러스가 되죠. 거기에 종로를 찾아올 수 있고요. 아니에요. 종로는 우리가 이겼던 지역이 보궐에서 넘어간 거예요. 종로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겼던 선거예요. 그쵸? 여기 생각해 보세요. 벌써 제가 얘기한 거 뭐 보이시죠? 용산을 찾아올 수 있고 분당 갑을 찾아올 수 있고 평택을 찾아올 수 있고 인천 미추구월 여기가 다 여러분들 국힘당이 이겼던 데예요. 지금 포천, 각평 뭐 할 것 없이 말은 내가 안 하지만 진짜 미니멈으로 잡아도 민주당이 뺏어올 수 있는 지역,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지역보다는 뺏어올 수 있는 지역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민주당이 여러분들이 보셔도 뺏어오는 지역이 많지, 국민의힘의 지역구를 뺏어오는 지역이 많지 뺏기는 지역보다. 그래서 저는 122석 중에 112석이 민주당 우세라고 봅니다. 이길 거라고 봐요, 최소한.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충청권으로 갑시다. 서울, 경기, 인천 했죠. 그럼 바로 밑에 충청권으로 가봐요. 충청권에서 죄송합니다. 충청권을 보면요, 지금 충청권이 총 20 몇 개죠? 잠깐 이거 어디 갔어? 충청권이 잠깐 충청권이 28개 맞아요? 충청권이 28개인데 이 지역에 저는 우리가 늘 미드필드라고 하면서 중원 싸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불과 2주 전만 해도요, 국힘당, 그러니까 대부분 충청권은 경합 지역이 많았는데 국힘당 경합 우세 지역이 많았었어요. 국힘당 경합 우세 지역이 많았는데 이 8.75 대파 참사랑 윤석열의 51분 담화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경합 우세로 바뀌고 있어요. 선거는 막판 추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경합 우세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충청권에서도 오히려 민주당이 우세 지역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고, 경남에서도 민주당이
지난번 180석 얻을 때 민주당이 부산에서 3석인가 얻었죠. 민주당이 3석을 얻고 지금은 경남에서만 민주당이 3석을 얻었었는데 민주당이 이번에는 5석 플러스 알파예요. 부산이 지난번에 3석이었는데 플러스 알파로 5석 이상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강원도가 총 8개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가 총 8개인데 국힘당은 여기를 싹쓸이를 하려고 있어요. 근데 원주나 충청은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저는 민주당이 8개, 강원도 8개 중에 3개는 갖고 올 수 있다고 봐요. 어디를 갖고 올 수 있냐면 강원도에서는 원주, 춘천, 그 다음에 어딜까요? 강원도에서도 3개가 가능할까 보여요. 지금 오늘 대구도 디비진, 날씨가 더워서 거기는 오늘 대구가 디비진 거는 날씨가 더워서 디비진 거고요. 진짜로. 강원도 갑을, 원주 갑을, 원주 갑을, 그 다음에 춘천, 요 3개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대구는 더워서 뒤집어지는 거고 거의 안 뒤집어져요. 너무 희망 고문 거기까지 가지 마. 희망 고문은 너무 거기까지 가다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보면 민주당이 여러분들 지난번에 지역구에서 163개를 이겼나요? 민주당이 지난번에 지역구에서 3개인가를 이겼어요. 근데 이번에는 최하 저는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플러스 7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민주당 170석 확보라는 거는요 비례를 얘기한 건 아닙니다 사실. 저는 민주당이 지역구에서만 170석 확보가 가능하고 여기서 이제 비례에서 15석만 얻어도 민주당이 단독 185석이 돼요. 여기에 조국신당이 15석을 더하면 민주당과 조국신당이 합치면 200석이 됩니다. 대박이죠. Dreams come true. 대박이죠.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170석을 얻고 비례에서 15석을 얻고 조국신당이 비례에서 15석 정도 넣으면 이게 200석이 가능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딴 거 없어요. 선거는 간단해요. 이번 선거는 셋 중에 하나입니다. 셋 중에 하나는 100% 맞아요. 200대 100 베스트 오브 베스트, 190대 110 베스트, 180대 120 굿 정도예요. 베스트 정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기냐,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번 선거는요 18세에서 39세 유권자 비율이 60대 이상 유권자 비율보다 현저히 작은 첫 선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중앙일보의 김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640만 불, 640만 불. 그만 좀 하시라고요. 그게 그 노인들이 나라를 바꿔야 됩니다. 이 김진이라는 애가 왜 자꾸 노인들이, 젊은이들이 망쳐놓은 나라를 노인들이 다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왜 했냐면, 노인의 유권자들의 노인의 유권자들의 비율이 가장 높으니까. 그렇죠? 노인 유권자들의 이번에 그 투표 뭐라 그래요? 그 비율이 60대 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요번에. 근데 지금 사전 선거 운동 한다는 사람들이나 여러 사람들을 봤더니 유일하게 20대만 투표율이 저조해요. 21대 총선에서 여러분들 총 투표율이 66.2%였어요. 21대에서 총 투표율이 66.2%인데 60대 투표율이 80%였습니다. 20대 투표율이 몇이었을 것 같아요? 58.7이에요. 무려 60대 투표율과 20대 투표율이 22%가 차이가 나요. 22%가 60대 이상은 투표율이 80, 20대가 58.7.
30대는 57.1. 이번에 뭘 해야 되냐.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이 이거예요. 제가 얘기했던 170석 플러스 알파 이 지역구에 압승을 하기 위해서는 20대들이 투표장으로 나와야 됩니다. 진짜로. 지금 각 사장님들 잘 들으세요. 20대 알바를 데리고 있는 사장님들하고 하면 투표하고 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드밴티지를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왜 20대 투표율이 저조한지 알려줄까요? 20대 투표율이 저조한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얘네들에게 정권 심판론이 먹히지가 않아요. 관심이 정권 심판론이 아니에요. 저도 참 아쉬운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야 이념의 세대니까 심판론이 작동을 해요. 그쵸? 여러분들이나 나나 진보와 보수, 민주와 반민주, 친일과 민족주의자, 독립 이런 국힘당을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어젠다가 나오죠. 근데 20대들이 생각할 때는 이 심판론이 먹히지 않아요. 그럼 20대들에게 심판론이 먹히지 않는 이유가 뭐냐? 지금의 20대들은 태어날 때부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 독재니 뭐 이런 얘기들 하면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로지 20대들이 생각하는 우리와의 가치관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친구들에게는 남녀의 성평등, 그 다음에 노동, 시간, 임금, 국정 운영이나 이런 거보다는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불평등이라고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정당이 그 불평등에 대해서 더 못하면서 오히려 정의로운 척하냐 이런 잣대를 들이대더라고요. 제가 파악 잘했죠,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굉장히 꼰대 있을 때는 2030의 마음을 몰랐어요. 저는 2030의 마음을 몰랐어요. 그래갖고 20대들은 항상 이 뜨거운 가슴 차가운 머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반민족 정당에게는 어떤 심판을 하겠지. 물론 제가 얘기하는 건 모든 20대나 30대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죠.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 정치에 관심 있는 20대 뭐 대진년의 학생들이나 30대의 훌륭한 진보적 가치를 갖고 있는 학생들은 저희 같은 생각을 똑같이 하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악의 축은 국민의힘이다. 지금의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5년짜리 국민과의 계약을 했지만 2년 만에 그 계약을 파기해야 되는 시기가 왔고 그 주권자이고 나라의 주인인 그 계약자가 당신은 5년을 계약을 했지만 내가 볼 때는 5년을 가지 못할 것 같아서 2년만 하고 당신과 계약을 취소하겠습니다. 그건 주권자의 권리예요. 그게 바로 투표로 심판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2030 우리가 생각했던 2030은 진보일 거야. 그들을 진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우리의 꼰대 정신이었고 우리가 과연 2030이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진보라고 생각했던 착각에 빠져 있던 것이죠. 우리야 태어날 때부터 최루탄이 날아다니고 5.18이 터져갖고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군부 독재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갈망이라는 시대적 정신이 있었고 나는 어렸어도 내 선배, 내 부모가 어떤 식으로 어떤 그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는 모습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겪었단 말이에요. 근데 20대들이 얘네들은 2000년대생들이잖아요. 조금 나이 먹은 90년대생들이잖아요. 1990년대는 당연히 우리나라는 이미 그 민주화의 관계,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태어나서 사실 여러분들 보시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라는 이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치면 여러분들 김대중, 노무현, 그다음에 저쪽은 박근혜 3대 3이거든요. 근데 쟤네들이 볼 때는 이쪽도 잡았다, 저쪽도 잡았다, 권력이 왔다 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독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1990년대쯤에 태어나 생각을 하는 자들은요.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진영, 노무현 대통령도 민주진영, 문재인 대통령도 민주정. 그래갖고 이 세 분이 15년을 하셨어요. 저쪽은 이명, 박근혜, 그 다음에 윤석열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응?
그래서 그냥 정치는 자기네들이 판단하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국힘당이 당선되는 순간 나라가 망조로 들어서고 국격이 무너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안보에 위협을 받고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죠? 저는 가장 우리 20, 30대들에게 가장 실망스러웠던 건 딱 하나예요. 통일관.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MZ세대라는 뭐 이런 세대들의 어떤 본인들이 차별받거나 불평등하다는 건 알지만 그거에 대한 불만, 자기네들의 불만을 표출하거나 적어도 상대적으로 그 박탈감을 느끼거나 이런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는 이 신자본주의의 병폐에 따라서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면서 내가 부모를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사회에 진출할 때 출발점이 다르다 보니까 아이들이 시작부터 불만이 있고 그런 거는 이해를 해요. 근데 20, 30대들이 생각하는 통일 반대 여론이 높다는 걸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죠. 이거는 기성세대의 책임이다. 기성세대들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죠. 우리의 소원은 여러분들 저번에 전용 박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대한민국의 해방 이후에 주구장창 외쳤던 게 선진국가와 통일입니다. 그렇죠? 선진국가와 통일이었어요. 우리는 선진국에 들어가갖고 민족의 염원인 두 가지의 소원을 하나를 달성한 국민들이에요. 2021년도에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가입이 됐어요. 편입됐어요. 불과 2년 만에 수출 세계 200위로 추락하는 수모를 겪고 있고 적자에 허덕이고 경제는 무너지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하루아침에 후진국이라는 소리를 듣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 또 하나가 늘 독재 정권이 들어서도 수출 100만 불 시대를 번이는 총칼로 정권을 잡은 새끼들도 수출은 해야 된다 그러면서 선진국과 통일이에요. 점점 우리는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조국의 소원이었던 선진국에 편입을 했지만 통일은 점점점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왜 통일은 멀어졌을까? 경제 발전을 통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이 소득이 늘어남으로써 각자 도생의 시대 IMF를 겪고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통해서 세계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각자 도생의 상황이 오다 보니까 민족이라는 거국적인 거시적인 생각을 하는 젊은이들은 줄어들었어요. 지금 20대나 30대들 잡아놓고 너 소원이 뭐니? 민족의 통일입니다. 빨갱이라는 소리 들어요. 이거는 이 교육의 문제도 굉장히 큰 거예요. 대한민국이 진정한 세계의 우뚝 서는 선진 인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통일만큼 더 좋은 무역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북한의 어마어마한 자원과 노동력, 대한민국의 집약적인 선진 기술력.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라도 20, 30대가 보수 우경화됐다가 아니라 20, 30대들은 태어날 때부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였고 태어날 때부터 풍족했고 태어날 때부터 핸드폰이 있던 애들인데 이제 와서 이들에게 이념을 가리키고 정의가 무엇인지 가리킨다 그래서 이들이 다시 좌파가 되는 일은 없다.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이 그만큼 2030에게 저는 정성을 쏟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저는 민주당의 패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 대선도. 오히려 국힘당은 갈라치기를 통해서라도 2대 남을 잡기 위해서 젠더 갈등을 일으키듯이 민주당이 2030의 니즈를 파악하기는커녕 2030은 그냥 젊으니까 민주당을 찍겠지. 집권할 때 이 오만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도대체 당신들은 우리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쳤고 어떤 우리들의 희망을 정치권에서 녹여줬냐. 민주당은 대답 못하죠. 오로지 민주당은
2030은 늘 본인들이 과거에 그랬듯이 뜨거운 가슴 차가운 머리로 민주진보라는 착각 속에 그들의 고민과 그들의 애환을 알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반값 등록금도 민주당이 해결을 못했어요. 청년들 기본소득도 민주당이 해결을 못했어요. 저는 그게 가장 아쉬워요. 민주당이 권력을 잡았을 때, 민주당이 180석 다수 의석을 갖고 있었을 때 청년 기본소득과 이재명 당대표가 성남 경기도지사부터 얘기했던 겁니다. 청년 기본소득과 학생들이 등록금 걱정하지 않으면서도 캠퍼스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만 해줬어도 적어도 민주당은 우리가 앞으로 등록금 걱정을 해서 알바 전선으로 4년 내내 뛰어다니지 않게끔 해결해 준 거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민주당을 지지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얘네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어디서 느끼냐? 나는 공부는 잘해. 얘랑 비슷해. 1등급이야. 같이 대학을 들어갔어. 스카이를 갔어. 나는 4년 집이 가난하기 때문에 장학금 또는 4년 동안 나는 과외 알바를 안 하면 나는 졸업을 못해. 그러다가 한 2년 동안 열심히 내가 돈 벌어서 등록금을 벌어갖고 내고 했더니 너무 지쳐. 나가 휴학하고 싶어. 1년은 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너무 일에 지쳐갖고 삶에 지쳐갖고 휴학을 합니다. 1년을. 근데 있는 나랑 똑같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간 친구는 똑같이 걔는 휴학하는데 그 친구의 휴학의 이유는 어학연수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 친구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나는 내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너무 힘들어서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어서 1년을 휴학하고 싶은데 얘는 나랑 똑같이 휴학은 했지만 나는 내 몸을 추스르기 위해서 휴학했는데 얘는 자기 스펙을 쌓기 위해서 외국에 나가 있는 거죠. 그게 지금 20, 30대의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과 불공정이라는 가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조국 장관님도 내가 강남에 살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내가 고위공직자로서 당연히 그 시대에는 관용처럼 이어지는 봉사활동의 시간이었지만 그런 아빠가 교수의 아빠가 없고 그런 법무장관의 아빠가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도 특혜였고 이것도 상대적인 박탈감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조국 장관님이 여러 번 사과를 한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밤부터 우리 이제 5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마 밭갈기 잘 하실 거예요. 이미 밭갈기 성공도 많고 이미 많이 해놨고 내일 나랑 같이 투표하러 갈 사람들 벌써 정해놓기도 하고 그 사람들은 어차피 여러분들의 말을 들을 정도면 말 안 해도 민주당을 찍고 이번에 정권 심판론이 올라갔다는 것도 어느 정도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힘들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나서서 100명이 2030 한 명씩만 투표장으로 끌고 가면요. 물론 끌고 갈 때 아무나 찍어라 그러면 안 되지. 저 오늘 투표하기 싫은데 몇 번 찍어야 돼요? 너는 그것도 몰라? 계속 하라를 해야죠. 넌 그것도 모르고 투표장에 가? 이러면 1번이요? 그래 이 새끼야 빨리 들어갔다 와.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이번은 우리가 2030 밭갈이 해야 돼요. 진짜. 그래서 내일 밤부터 제가 밤에 방송이 끝날 무렵에 2030 밭갈이 노하우 컨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선 때 2030 밭갈이 어떻게 했냐면 새벽에 편의점을 갔어요. 새벽에는 젊은 남성 친구들이 대부분 알바를 하는 데가 많았었어요. 지금은 뭐 워낙 그 경기가 불황이고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주인들이 하는 집도 많은데 저는 일부러 새벽에 가갖고 그냥 담배 하나 사러 갔는데 막 이거 헛저거 봐요. 이건 어때요? 저건 어때요? 왜 그러면 새벽에 가면 손님이 없어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 제가 새벽에 가라 그러면 낮에 졸라 바쁜 점심시간에 갖고 학생 이번에 투표할 거 안 할 거? 이게 진상짓이죠.
뒤에 계산하려고 줄 쫙 서 있는데 정치 연설을 해봐요. 이 미친 새끼야 빨리 나가 이거 돼요. 그런데 이 밤에 가면 이 새벽에 가면 얘도 졸려. 그렇죠? 얘도 졸리고 마침 손님이 와갖고 힘들지. 학생인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원 플러스 원 커피가 있잖아요. 아 나 이거 커피 한 잔 마시러 새벽에 잠이 안 와고 나왔는데 근데 이거 원 플러스 원이네. 자네 하나 먹지. 자연스럽잖아. 이게 내 노하우였어. 커피를 샀어. 나 하나면 되는데 자네 하나 먹지. 얼마나 좋아. 애가 그 일부러 나를 위해서 사준 것도 아니야. 이건 어차피 원 플러스 원이니까 받는데도 부담이 안 가. 이러면서 요즘 등록금이 얼마야? 한 학기에 뭐 500입니다. 뭐 어떤 뭐 의대는 더 비쌉니다. 상경대는 얼마 막 얘기하다가 참 그러면 이거 알바해갖고 돈 이런저런 막 얘기하다가 결국은 진짜 이 정치가 썩어 빠지고 경제가 망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제 일할 자리도 없네. 이런 식으로 바깔기를 계속하면 내일 내일이 투표지. 혹시 학생 투표했어요? 저 투표할 시간이 없어요. 꼭 투표하러 가라고. 투표 갖고 인증하고 오면 내가 다음에 여기 뭐 사러 올 때 내가 나중에 밥 한 끼 산다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근데 알바 대화 귀찮아함. 그러니까 먼저 원 플러스 원을 계산을 하고 또 뭐 없나 이렇게 돌아다녀야지. 먼저 주라고. 먼저 커피 하나요? 이렇게 그러면 알바가 뭐라면 이거 원 플러스 원이에요. 하나 더 갖고 오세요. 그래. 먼저 두 개를 들고 가지 마. 센스를 알려줄게. 원 플러스 원인지 알잖아. 하나만 들고 가. 그럼 얘가 딱 찍어. 이거 원 플러스 원인데요? 하나 더요? 나 이거 하나밖에 필요 없는데? 자네 하나 먹지. 이렇게 하는 거지. 자연스럽잖아. 절대 원 플러스 원이라고 두 개를 들고 가면 안 돼. 하나만 가. 그럼 얘가 찍어. 손님 이거 하나 더 갖고 오세요. 딱 가갖고 이건 자네 먹지. 그러고 나서 이미 계산을 했지만 또 뭐 살 거 있나 이렇게 보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제가 지금은 농담같이 얘기했지만 의외로 여러분들 조카나 여러분들 자녀의 친구들 내 자녀는 내가 어떤 그 정치적 신념으로 내 새끼는 민주당 지지자지만 그 친구들은 관심이 없는 애들이 많아요. 그 친구들을 꼭 집에 데리고 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밖에서 밥 한 끼 사주세요. 2030 투표장 1인당 3명씩만 데리고 가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계속 전수를 좀 해주세요. 내 자식만 투표시키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내 친구 자식들은 어떤지 한번 얘기도 들어보고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줄게 이렇게 하고. 이번에 18세 이상의 유권자들이 한 2% 돼요. 2%. 18세 이상의 유권자들이 한 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가 진짜 이번에 2030으로 우리가 보고 만 39세까지 여기서 투표율이 여러분들 저는 65%까지만 나오면 민주당 대승합니다. 진짜 이번에는 어차피 정권 심판론이 올라가면 진영 대 진영이 특히 민주진영은 총 집결하게 돼 있으니까 투표 안 할 것 같은 2030 같은 사람들 여러분들 주변에 내 조카가 있을 수도 있고 친척들 중에 2030 30대들 많아요. 생각 안 찾아서 그래. 여러분들이 맨날 바깔기가 하라 그러면 내 친구 아니면 주변 지인을 했는데 가족들 중에 2030이 꽤 많아요. 진짜로. 여러분들 주변에 2030 가족들이 굉장히 친척들이나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번 선거는 누가 봐도 정권 심판이 올라가면요 보수가 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샤이 보수라고 하죠. 자기의 정치 성향을 드러내지 않는 보수가 많을까 아니면 보수가 위기감을 놓고 직결을 했을까. 내일 아마 하여튼 딴 건 몰라도
저는 소원 같아서는 전 개인적인 그러니까 최고의 베스트는 국힘당 92석. 국힘당 92석으로 묶어버리고 최대 국힘당 97석으로 묶어버리고 범민주진영에서 203석. 그다음에 총선 끝나자마자 우리는 법안으로 싹 특검부터 해갖고 법안으로 싹 바꿔놓고 이러다 보니까 윤석열의 무능이 나오고 절대 우리가 먼저 탄핵을 외치지 않고 국힘당에서 차라리 윤석열 나가라. 걔네들끼리 싸우게 얘기한 다음에 걔네들 입에서 윤석열 그만둬라는 얘기가 나올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탈핵해 드려요? 아, 예. 이게 윤석열이 탈핵되면 그 다음 접니까? 넌 감옥 가야지 새끼야. 깐죽이 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야. 예. 하여튼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이제 사전 투표가 시작되면 여러분들만 투표하러 가면 안 돼요. 알겠죠? 아침에는 여러분들이 투표하러 가고 점심시간은 여러분들 점심 먹다가 동료들 끌고 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최소한 여러분들만 투표하러 가지 말고 투표하러 갈 때 동료 한 명은 끌고 가세요. 점심 먹으러 갈 때. 오늘 점심 식사는 약속 다 잡으세요. 투표 안 할 것 같은 사람들 전부 약속 잡으세요. 그래갖고 가까운 거 학교 앞이나 어디 뭐 동사무소 앞에서 그 동네에서 맛있는 거 갖고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진보가 잘 살아야 된다는 거야. 진보가 잘 살아야지 바꿔기도 하야다고. 그렇게 합시다. 예. 나 갑자기 오늘 오랜만에 목소리를 냈더니 목이 아프네.